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지난주에는 구조편 다 했죠. 예, 오늘 설비편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교재 105페이지입니다. 105페이지. 105페이지 보시면 건축 설비 설비 부분이 쭉 나옵니다. 자, 설비 부분은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는 건물의 뼈대입니다. 뼈대. 건물의 뼈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뼈대에다가 그 건물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공급되는 부분들이 대부분 뭐죠? 설비. 설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이제 설비는 제일 많이 나는 게 물이거든요. 그래서 물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그 물을 각 그 세대별로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급수. 급수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공급하는 게 급수. 그러면 이제 공급된 물을 이제 버리게 되겠죠. 그 버리게 되는 것을 배수. 그리고 배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를 빼주는 게 이제 통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공급하게 될 때 물을 따뜻하게 해야 될 부분이 생기겠죠. 그게 이제 급탕.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한 부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가지고 우리가 실내의 온도를 올리는 데도 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바로 뭐냐면 난방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가지고 기초과정 때는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106페이지 보시죠. 106페이지 보시면 물의 특성이 나오는데,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이제 여기서부터도 이제 나오는 게 단위가 나오는데, 단위를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서 단위 중에서 이 얘기했었죠. 단위가 그 힘에 대한 단위. 힘에 대한 단위 부분은 뭐였죠? 뉴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는 킬로 뉴턴이란 말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또는 킬로 뉴턴 이런 말을 쓰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힘은 하중이란 말을 가지고 쓰기도 한다고 얘기했고,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단위가 뭐냐면 강도. 그리고 물에 대한 압 뭐죠? 수압. 강도나 수압에 대한 단위가 있었습니다. 강도하고 수압 단위가 뭐였죠? 뭐였어요? 1 뉴턴 퍼 제곱미리. 그렇죠? 강도나 수압에 대한 단위는 1 뉴턴 퍼 제곱미리. 근데 이제 1 뉴턴 제곱미리라는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보면 이거는 분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책에는 이렇게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뭘로 되어 있죠? 그렇죠. 1 메가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 메가파스칼에 대한 얘기가 자주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도하고 수압에 대한 단위는 뭐다? 메가파스칼.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6페이지에 보시면 물에 대한 성질 중에서 중량하고 부피라는 게 나옵니다. 중량과 부피. 중량은 일종의 뭐죠? 무게. 중량은 무게가 되는 거고, 부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뭐죠? 최적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재료가 있는데 이 재료의 최적을 얘기할 때, 즉 부피를 얘기할 때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뭐죠? 높이를 합니다. 그러면 1m, 1m, 1m라고 했을 때 이걸 다 곱하면 1m 곱하기 1m 곱하기 1m 하면 얼마죠? 1세제곱미터.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무게가 아니에요. 이건 무게가 아니에요. 중량이 아니고 뭐다? 부피. 즉 최적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부피 개념이 되는 최적 개념이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무게를 재겠죠. 저울이든 어떻든 거기다 무게를 잽니다. 무게를 재면 나오는 중량이 있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중량 이런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게를 쟀을 때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나오냐면 2.4톤이 나왔다.
2.4톤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게를 재면. 그러면 이거는 무게가 얼마냐면 2.4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위 자체가 보시면 알겠지만 다르죠. 그렇죠? 단위 자체가.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한 값을 우리가 무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게가 아니고 바로 뭐다? 최적, 부피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무게를 재려면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측정을. 그래서 보통 이 무게 자체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1m, 1m, 1m의 최적을 가지고 있는 이걸 무게를 쟀을 때, 왜냐하면 그 무게라는 게 얼마의 정도의 크기냐에 따라서 무게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기준값을 하나 정해놓는데 그때 기준값을 정할 때 항상 크기가 1m, 1m, 1m일 때 무게를 쟀을 때 중량을 얘기해요. 그걸 단위 중량이란 말을 씁니다. 단위 중량, 뭐 단위 최적 중량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당이란 말을 붙입니다. 1세제곱미터 당 얼마? 2.4톤이란 얘기예요. 이게 2.4톤이란 얘기가 뭐냐면 1세제곱미터를 최적을 무게를 쟀을 때 얼마란 얘기예요? 2.4톤이란 얘기예요. 그냥 2.4톤이 나온 게 아니고. 됐나요? 그래.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이 모든 재료마다 뭐가 있냐면 모든 재료마다 가지게 되는 뭐죠? 무게가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단위 최적 중량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재료마다 가지고 있어요. 이 단위 최적 중량은 다른 말로 또 뭐로 얘기하냐면 비중이란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나중에 뒤에 가다 보면 비중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재료마다 가지고 있는 특점. 그래서 이 2.4톤이라는 얘기가 뭐냐? 우리 지난 시간에 철공 콘크리트 배웠죠. 구조편에 철공 콘크리트를 1m, 1m, 1m 이 최적이 되는 것을 무게로 측정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더라? 2.4톤 나오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재료마다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철공 콘크리트는 나중에 우리가 계산 문제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외우기도 합니다. 지금은 외우지 않겠지만 예를 이제 이렇게 든 겁니다. 하나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중량과 부피에 보시면 순수한 물은 1기압이 무슨 기압이냐? 표준기압이에요. 표준기압. 이 표준기압 하에서 온도가 몇 도요? 4도씨일 때. 온도가 여러 온도가 많은데 기준이 되는 온도를 또 4도씨를 잡아요. 0도씨면 0도씨죠. 왜냐하면 4도씨일 때 나중에 이제 왜 이게 4도씨를 가지고 되는지 뒤에 가서 나옵니다. 그래서 4도씨 부분에 관한 형태일 때를 우리가 가장 뭐 하냐면 부피는 가장 작고 무게는 가장 무거울 때, 그러니까 뭐냐면 빈 공간이 없이 꽉 차 있는 상태일 때의 무게가 되는 데가 4도씨 정도예요. 그래서 항상 기준값을 4도씨로 잡아요. 우리가. 그럼 왜 그렇느냐? 그건 일반적인 재료를 가지고 실험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에요. 그래서 기준값을 표준 기압은 우리 기압 아시죠? 기압은 1로 잡지만 온도는 몇 도씨일 때? 4도씨일 때를 표준값을 잡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4도씨를 말을 많이 써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밀도는 뭐 우리가 1g, 1세제곱미터에 1g일 때 부피가 최소가 되고 조금 전에 나왔잖아요. 가장 뭐하다? 무겁다. 그게 왜냐하면 4도씨일 때 가진 특징이 가지고 그런 겁니다. 온도 자체가. 거기에서 이제 온도가 좀 올라가고 하면 부피가 이제 커지게 되고 막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가로 2번에 물의 팽창과 수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의 팽창과 수축. 팽창과 수축이 나오는데 당연히 뭐냐면 일반적인 물의 온도가 있는데 그 물에 열을 가열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재료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겠죠. 우리가 당연히 뭐냐면 그 가스레인지에다가 그 뭐죠? 일반 그 뭐 그릇에다가 뭐 냄비라고 할까요? 냄비에다가 물을 담아요. 물을 담고 온도를 올리면 그 안에 있는 물이 끓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안에 있는 압이 어떻게 돼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압도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하면서 이게 덜썩덜썩거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열을 가열하면 재료는 뭐한다? 늘어난다. 그럼 늘어나기도 하지만 압도 뭐한다? 증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동차에 있는 타이어 있죠. 타이어가 똑같이 공기를 주입하고 있지만 이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이 압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래도 여름에는 압이 어때요? 공기압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온도가 높으니까. 그러면 겨울에는 어떻게 돼? 수축돼요. 왜? 온도가 내려가니까. 그렇게 해서 보통 보면 자동차에다가 여름과 겨울철에 압의 차를 뭐죠?
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압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로 2번의 물의 팽창과 수축이라는 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0도씨일 때 0도씨면 9% 최적 증가하고 4도씨일 때 100도에 대해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아니고 어떤 재료가 되든 간에 열을 가열하면 최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증가하는 거구나. 그런 개념을 가지고 좀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근데 딱 보시면 가장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어느 거예요? 물이 증기가 될 때. 물이 증기가 될 때 1700배 체력이 증가한다 돼 있죠. 그래서 증기기관차 보면 압에 대한 형태가 워낙 큽니다. 여러분들 압력밥솥도 보시면 뭐가 나중에 생기죠? 증기가 생기죠. 그 증기를 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정도로 압의 형태가 크다는 얘기예요. 그걸 이제 압력밥솥이 꽉 잡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 조금만 잡는 힘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터져요 이게. 그 정도로 압이 크다는 얘기예요. 팽창에 대한 부분이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만 팽창하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 뭐가 되면 얼음이 되면 물이 얼음이 되어도 뭐가 돼요? 팽창을 해요. 그 팽창 정도가 차이가 난다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대표적으로 많이 아는 게 물통에다가 물을 채우고 냉동실에 집어넣을 때 얼게 하기 위해서 집어넣을 때 이걸 가득 채우면 나중에 물통이 어떻게 돼요? 터지잖아요 이게. 그죠? 그게 왜냐하면 팽창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가득 채우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좀 줄이죠. 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들이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서 밑에 보시면 이제 수압하고 수도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 물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조금 봐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게 있습니다. 물질의 상태인데 물질의 상태 중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질의 상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물질의 상태는 일단 기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기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기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액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액체라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 들어보셨어요? 고체라는 거 들어보셨죠? 또 뭐 다른 거 들어보셨어요? 기체, 액체, 고체 말고 못 들어보셨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몇 개다? 3개. 그러니까 기체일 수도 있고 액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주로 눈에 보이는 건 뭐죠? 액체하고 고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건 뭘까요? 설비에서 많이 쓰는 거는 액체. 액체를 주로 많이 씁니다. 물론 기체도 쓰죠. 왜? 증기를 써야 되니까. 근데 주로 많이 쓰는 게 액체 부분입니다. 액체. 사실 거의 액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액체 부분이 대표적으로 쓰는 게 뭐냐? 급수, 그 다음에 배수, 뭐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뭐냐면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액체인 물을 가열해서 뭘 만들어요? 온도를 올리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증기. 그게 바로 뭐예요?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상태는 이 3가지 가지고 거의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죠. 시설개론 부분에 관한 내용은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수학적인 부분도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은 화학적인 얘기도 나오고 물리적인 얘기도 나오고 너무 다양하게 많이 나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종합적으로 쭉 보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보셔야 될 게 물질의 상태는 기체, 액체, 고체가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걸로 정리한다면 얘기한다면 액체 부분 있죠 액체 부분이 보통 뭐라고요? 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고체 되는 게 뭐예요? 얼음. 이게 얼음이죠. 그렇죠? 얼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물론 얼음 말고도 고체가 되는 거 몇 가지 있어요. 페노프탈렌 아세요 혹시? 옛날에 뭐라 불렀어요? 좀약이라고 불렀던 거. 어디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옷장에. 왜요? 좀 쓸지 말하는 게 무슨 얘기예요? 뭐 곰팡이는 왜 생기는 거죠? 그죠, 습하니까. 그죠? 그래서 습하니까 생기니까 습하는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뭐란 얘기예요? 바로 페노프탈렌. 옛날에 얘기하면 좀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죠? 무좀하고는 다르죠. 무좀은 아니죠. 이렇게 돼요. 무좀도 습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다 좀이네요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하여튼 그럼 기체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증기. 뭐 수증기도 보통 얘기하고 증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체는 이 세 가지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때 이제 이 각각에 대해서 자, 증기가 물이 될 수 있고 물이 증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물이 얼음이 될 수 있고 얼음이 물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경우는 온도를 뭐 했을 때? 올렸을 때 내렸을 때? 올렸을 때. 온도를 올리면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온도를 만약에 내리면 기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액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도 바뀌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됐나요? 물질의 상태가. 그런데 물이라는 액체 부분을 또 온도를 가열하면 뭐가 돼요? 기체가 되기도 하지만 온도를 뭐 하면? 낮추면 또 이게 뭐가 돼요? 그렇죠. 고체가 되기도 하죠. 고체인 상태를 온도를 올리면 또 뭐가 돼요? 액체가 되기도 하죠. 녹기도 하잖아요. 녹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질의 상태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물질의 상태는 기체가 뭐가 될 때는, 고체가 될 때는 무슨 과정을 거쳐요? 액체인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그 다음 또 하나가 고체가 뭐가 되려면, 기체가 되려면 무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액체의 과정을 걸쳐서 기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 액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고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건 뭐예요? 좀약. 저 페노프탈렌. 페노프탈렌은 고체였죠. 근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 이게 뭐죠? 없어져요. 그렇다고 그게 뭐죠? 액체가 되어서 바뀐 것도 아니에요. 액체가 없어요, 이게. 대표적으로 또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그 집에 가면 항상 그 뭐 베스킨라빈스 있죠. 베스킨라빈스 가보셨죠? 그 아이스크림이 몇 가지예요, 종류가? 31가지. 그래서 베스킨라빈스 뭐 이렇게 30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렇죠? 베스킨라빈스는 누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베스킨하고 라빈스하고 둘이 합쳐서 만든 게 베스킨라빈스예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뭐 얘기가 나와서. 그럼 베스킨라빈스에 가보시면 이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가져올 때 이게 녹지 않도록 뭘 안에 집어넣어 주죠. 그게 뭐예요? 드라이 아이스. 그 드라이 아이스도 고체죠. 근데 상온에 두게 되면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 이게 원래 액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액체가 되지 않고 바로 뭐죠? 바로 기체가 돼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과정이 모든 재료마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어떤 재료는 그런 재료가 아닌 경우도 있지만 어떤 재료는 바로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무슨 과정이라고 하냐면 승화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걸. 그래서 고체가 기체가 되고 기체가 고체가 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물어보면 승화 이렇게 돼요. 이걸 승화라고 얘기합니다. 승화. 둘 다 똑같이 승화가 돼요. 그렇죠? 그거 하나 더 기억해 주셔야 돼요. 됐나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관한 내용들도 기본적으로 있지만 일단은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십니다. 아시겠죠? 예, 이것만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걸 일단 먼저 물질의 상태에 세 가지 있다는 걸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보시면 수압하고 수두가 나옵니다. 수압하고 수두. 수압이란 건 물의 압인데 1번 보시면 물 1세제곱미터는 1톤의 무게를 지니고 있다. 아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바로 단위 체적 중량. 그러니까 1세제곱미터라는 부피, 체적이 무게로 재니까 얼마 나오더라? 1톤 정도 되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지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니까 깊이에 대한 수압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 부른다? 압력수두. 그러니까 압력은 몰라도 좋은데 수두라는 말이 나와요. 수두. 이 수두란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설비를 보다 보면 나중에 수두란 말이 많이 나와요. 수두 뭘까요? 물의 머리.
물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압을 주면 여기 있던 물이 이쪽으로 뭐 하죠? 이동하겠죠. 이동했을 때 가게 되는 걸 머리라고 본 거예요. 그럼 수두라 그러면 이 물이 압에 의해서 이동한 거리를 수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물의 머리. 그러니까 물이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물에 압이 있으니까 물이 압이 없으면 안 가는데 물에 압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움직였죠.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까지를 우리는 머리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거리를 뭐라 불러요? 수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물이 간 거리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너무 길지 않아요? 물이 간 거리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걸 줄인 거예요. 그래서 줄임말들이 꽤 많이 나와요. 우리가 설비에서는. 물론 구조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시설개론 자체가 줄임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에 압을 줬을 때 물이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입니까를 줄여서 뭐라 한다? 수두. 되나요? 수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그렇게 되고 그때 이제 그 부분이라 하고 뭐로? 거리니까 뭘로 표시하죠? 미터로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 나와 있어요? AQ가 나오죠. AQ가 뭐예요? 아쿠어. 아쿠어. 그러니까 왜 이걸 쓰냐면 그냥 거리가 아니고 무엇에 의해서 움직인 거리예요. 물이 압에 의해서 움직인 거리다. 일반적인 거리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에다 AQ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안 써요. 우리가. 생략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이세요? 왜? 문제에서 물이란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건 물에 의해서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론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1m AQ라고 썼지만은 이거 거의 안 쓴다고요. 그냥 1m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물이 압에 의해서 이동하는 거리는 수두로 나타내고 수두의 단위는 뭐가 된다? 미터. 미터. 됐나요? 오케이.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수압은 물의 기둥의 높이에 뭐하고? 비례하고 물이 누르는 힘을 단위 면적으로 나눈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 단위 면적으로 나눴다고 얘기했죠. 힘이 작용하는데 그걸 단위 면적 나눴다? 힘이 작용하는데 단위 면적으로 나눴다? 뭐가 되나요? 힘이 작용하는데 단위 면적으로 나눴다?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메가파스칼. 메가파스칼. 무슨 말이가 돼? 이게 수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말을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됐나요? 네. 그러면 밑에 보시면 마찰 손실 수도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 마찰 손실은 지금 뭐 공식 외우는 게 아니고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어떤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부분을 단면을 잘라서 지금 본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물을 위에서부터 뭐죠? 부을 거예요. 위에서 물을 떨어뜨릴 겁니다. 여기서부터 물이 이렇게 떨어진다고요. 뭐 이렇게 온 거리는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높이에서부터 물이 낙하하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물의 기둥을 형성할 거예요. 됐나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이 물이 이렇게 내려온다고요. 물을 부으니까 물이 내려올 겁니다. 낙하가 되니까. 그러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있죠. 뭐 어떤 물이 되든 그 무게가 있을 거잖아요. 무게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올 때 뭐가 붙어요? 중력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는 게 붙어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실 게 자연의 법칙은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그게 원칙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흐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른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열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열은 아래에서 위로?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모든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열은 고온에서 뭐죠? 저온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죠? 대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공기를 뜨겁게 가열하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차가우면 무겁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고 그런 현상은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운다고 얘기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상식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을 상식 그대로 옮기면서 여러분이 이거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아닌 경우들도 있다고. 그게 이론으로 접목할 때는 그런 것들만 제가 바꿔드리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어디로 흐른다고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아래로. 근데 만약에 아래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려고 하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기계. 그럼 기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생활하기 불편하니까 왜? 때에 따라서는 물을 밑에서 위로로 보낼 경우도 필요하잖아요. 왜?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원리는 알겠는데 이걸 밑에서 올리고도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든 거예요?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기계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기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펌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펌프가 기본적으로 무슨 펌프가 되냐면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린 거죠. 이렇게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올리는 걸 뭐라 불러요? 양수라고 얘기해요. 양수. 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양수라고 한다고. 무슨 아세요? 양수. 그래서 그런 펌프를 뭐라 불러요? 양수 펌프. 그러니까 펌프의 회사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펌프의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펌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보에 있어서 전단력을 잡아주는 철건이 뭐였죠? 늑근 또는 다른 말로 전단 보강 철건, 영어로 스트럽. 이름이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위치인데. 그리고 주된 힘을 받는 철건, 보에서 주된 힘을 받는 철건이 바로 뭐예요? 주근 또는 주철건. 근데 그게 어디 위치하니까? 인장 측에 위치하니까 또 뭐? 인장철건.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똑같은 철건인데 그렇게 이름을 여러 개 한다. 근데 그 철건 자체가 모양이 이상하게 생기면 뭐가 돼요? 이형철건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펌프라는 게 이 펌프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또 회사 이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펌프가 가지고 있는 종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펌프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역할을 얘기한 거예요. 양수 펌프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양수 펌프는 뭐냐면 회사 이름도 아니고 종류도 아니에요. 기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설 결혼이 왜 조금 까다로우냐면 똑같은 건데 이름이 뭐죠? 여러 개가 나와요, 이게. 뭘 물어보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다 보면 이거하고 같은지 자꾸 헷갈려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왜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수업할 때도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위치로 봤을 때 이 시점에서 얘기할 때는 이게 되는 거고 그 시점에서 얘기할 때는 또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하죠. 근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처음에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이해가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계 힘을 빌려서 위로 올리는 것을 양수 펌프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펌프를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 일단은 물이 위에서부터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에서부터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열이란 것은 고온에서 어디로? 저온으로 이동합니다. 균형을 맞추려고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면 자,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무게가 있고 그리고 내려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속도. 그래서 뭐가 있다고요? 중력 가속도. 그래서 내려오는 중력 가속도. 그럼 이렇게 가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뭐냐면 여기에 있을 때는 제로죠. 압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제자리 있으니까 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이동해야지 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면 뭐가 붙는다고요? 가속도. 그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력 가속도는 어때요? 커져요, 작아져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중력 가속도는 여기 있던 중력 가속도는 뭐예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리가 달라지는 거지.
중력 가속도에다가 그 거리만큼 곱하니까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력 가속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 가속도는 얼마라고 보통 얘기하느냐? 머릿속에 외우셔야 돼요.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9.8입니다.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얼마다? 9.8 미터 퍼 세크 제곱. 아시겠죠? 9.8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는 9.8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 가속도 부분에 관한 형태가 이렇게 되고, 그럼 중력 가속도 부분에 관한 형태가 9.8이에요. 9.8. 자, 중력 가속도는 9.8 부분의 형태가 되고, 그 9.8 부분에 관한 형태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그럼 9.8 부분에 관한 형태가 중력 가속도가 내려오면 여기에 거리가 생겨요, 안 생겨요? 거리가 생기죠. 그럼 거리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위치일 때와 이 정도 위치 있을 때 압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진 거예요.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여기 있는 물이 1m 정도 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이때의 가속도 부분하고 거리를 곱하겠죠. 그럼 그거 대한 압하고 여기는 이제 또 1m 떨어진 거예요. 그럼 몇 미터의 총? 2m가 되는 거니까 여기일 때 압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딱 보면 되죠. 여기에 내가 서 있었을 때 물이 떨어질 때 압과 여기 위치에서 떨어졌을 때 물의 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물이 압이 크다는 거 아시죠? 그게 거리 부분에다가 중력학 속도를 기본적으로 곱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뭐다? 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의 압. 그래서 우리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기 1m 부분일 때 물의 압과 2m 위에서부터 2m 떨어질 때 물의 압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1m 떨어졌을 때 물의 압은 이 압은 동쪽에서 측정했을 때와 남쪽에서 측정했을 때와 북쪽, 서쪽에서 측정했을 때 어느 방향에서 측정하든 그 압은 뭐 할까요? 같아요. 위치에 따라 틀린 거지. 똑같은 위치, 높이에서 어느 방향에서 측정하더라도 그 압은 뭐하다? 똑같다. 거의 똑같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세요? 그런데 높이에 따라서는 압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압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그렇게 일단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거기까지 됐나요? 여기까지 뭐 어렵진 않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그럼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1m까지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의 압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고 측정해 보니까 얼마 정도 나오냐면 0.01 메가파스칼이 나와요. 이게 원래는 뭐냐면 0.01이 아니고 0.0098 이렇게 나와요. 중력 가속도가 9.8이니까 그리고 거리가 1이니까. 근데 그 단위를 미터하고 미터 퍼 세컨드 부분, 이 부분을 곱해서 단위를 메가파스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와, 그럼 이런 거 알아야 되냐?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뭐만 머릿속에 넣으시면 되냐면 어차피 우리가 단위를 변환하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단위를 이거 자체를 메가파스칼로 바꾸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고. 그럼 결론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여기 있던 물체가 1m에서 떨어졌을 때의 물의 압은 얼마다? 0.01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0.01 메가파스칼. 물이 위에서부터 1m 떨어진 곳에서 물의 수압을 측정해 보니까 얼마 나오더라? 0.01 메가파스칼. 이걸 외우셔야 돼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럼 오케이. 여기도 또 1m. 여기에 물의 수압이 얼마예요? 0.02 메가파스칼. 됐나요? 이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m. 그럼 맨 밑에 여기 땅 부분에 여기에 작용하는 물의 수압이 얼마예요? 0.03 메가파스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머릿속에 암기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이걸 암기합니다. 1m 부분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물의 수압은 얼마다? 0.01 메가파스칼. 됐나요? 오케이. 이걸 외우십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다시 물어볼게요. 여기 지면에서 여기가 몇 미터였어요? 1m. 여기 1m였죠? 그러면 여기 지면에서부터 여기 위치까지, 여기 위로 1m 위치까지 물을 올리고자 합니다. 물을 올리고자 해요. 여기까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자연의 법칙으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죠. 그러면 기계를 사용해서 올려야 되죠. 그때 기계를 가지고 이용할 때 펌프라는 걸 쓴다고 그랬죠. 그럼 펌프를 주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주문해야 돼요. 그럼 주문할 때 얼마의 압을 가지는 펌프, 그러니까 밑에 있는 물을 위로 양수할 때 얼마의 압을 가지는 펌프를 주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1m만큼 올려야 되죠. 그러면 펌프가 얼마짜리 펌프가 필요한 거예요? 압이 0.01이죠. 0.01 메가파스칼의 압을 낼 수 있는, 최소 그 이상을 낼 수 있는 펌프를 주문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왜? 1m 떨어지는데 0.01 메가파스칼이라면서요. 그럼 위로 1m 올리는데 얼마 압이 필요한 거예요? 0.01 메가파스칼 필요한 거죠. 무슨 말이가 돼요? 그러면 여기 2m까지 올리는 데는 펌프가 얼마 정도 압이 가지는 거? 0.02 메가파스칼 압이 가지는 거. 무슨 말이가 돼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물의 수압 부분에 있어서 자 1m를 1m 부분 물의 압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압은 얼마 정도 된다? 0.01 메가파스칼이 된다.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0.01 메가파스칼을 압을 가지고 얼마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1m를 보낼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이제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이런 공식이 나와요. 제가 이 얘기했어요. 힘이, 어떤 하중이 100이라는 힘이 작용하면 이 물체가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반대 응력이나 반대 힘이 얼마는 있어야 된다. 100 이상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100이 작용하면 반대 힘도 100이다.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10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100보다 크게 만들겠죠. 그런 것처럼 1m 부분의 거리만큼 가는데 0.01 메가파스칼이 필요한 거고, 0.01 메가파스칼의 힘을 주면 얼마 가는 거예요? 1m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m 물의 수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니에요. 물의 수압에서는 1m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0.01 메가파스칼이 되고 0.01 메가파스칼이 뭐가 되는 거예요? 1m가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 1m 부분과 0.01 메가파스칼이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미터를 메가파스칼로 고치려고 하면 어디에서? 물에서 다른 거 말고 물에서요. 1m를 메가파스칼로 바꾸고자 하면 얼마를? 나누기 100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해서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100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 되냐면,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 1m가 뭐가 되기 위해서는, 센티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100cm잖아요. 1m가 센치가 되면 100cm죠. 그럼 1m는 100cm면 1cm를 미터로 고치려면 100을 나눠야 되잖아요. 단위 변환. 1mm를 미터로 고치려면 이거 얼마예요? 0.001이 되죠. 어렵죠? 네, 그래요. 갑자기 어렵죠? 1000ml를 미터로 고치면 얼마예요? 1m. 됐나요? 그러면 1000ml를 1m로 고치면 1m지만 미터를 1000ml로 고치면
또 바꿔줘야 되죠. 나누기 1000 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나누기 1000이 되면 곱하기 1000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리 부분과 미터 부분일 때 미리가 단위가 뭐한 거고 작은 거고 미터가 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단위를 바꾸듯이 여기서 뭐냐면 1m 부분을 메가파스칼 물일 때 바꿀 때는 1m 부분에다가 1000을 나누면 뭐가 되고 메가파스칼이 되고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고칠 때는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00을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예, 여기까지는 가능하죠.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물어볼까요? (3m) 부분을 3m 부분의 위치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얼마의 압이 생겨요? 0.03 메가파스칼. 그러니까 됐나요? 1 메가파스칼의 압을 주면 1 메가파스칼의 압을 줬어요. 그러면 얼마 정도 가게 돼요? 얼마요? 너무 내가 너무 여러분을 너무 과다평가했어요. 자, 다시요. 다시 0.01 메가파스칼의 압을 줬습니다. 그러면 몇 미터 보낼 수 있어요? 1미터 보낼 수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러면 0.1 메가파스칼의 압을 줬어요. 그럼 얼마 보낼 수 있어요? 10미터 보내는 거 맞죠? 다시 1 메가파스칼의 압을 줬습니다. 그러면 몇 미터 보낼 수 있어요? 100미터. 됐나요? 네. 아까 이거 물어봤어요. 뭐세요? 아까 이거 물어봤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메가파스칼을 뭐로 고치면 미터를 고치면 곱하기 100을 한다고요. 미터를 메가파스칼로 바꿀 때는 뭐가 돼요? 나누기 100을 한다고. 됐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한 내용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 계산 문제도 풀 수 있고 막 할 수 있어요. 이게. 자, 다시요. 0.4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고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곱하기 얼마 하면 돼요? 곱하기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고치려고 하면 얼마를 곱한다고요? 곱하기 100. 미터를 메가파스칼로 고치려면 얼마요? 나누기 100.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메가파스칼을 미터로 고치려고 한다 그러면 곱하기 100. 그럼 얼마요? 40.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래서 메가파스칼 미터로 고칠 때는 곱하기 100.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냐면 1 메가파스칼가 100미터. 됐나요? 1 메가파스칼의 100미터가 되면 그럼 1미터는 0.01 메가파스칼. 이게 머릿속에 항상 넣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면 머릿속에 넣으실 때는 1미터가 0.01 메가파스칼이지만 여기서 다르게 얘기하면 1 메가파스칼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 자체 부분이 여기다가 곱하기 100을 하고 여기도 곱하기 100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부분은. 됐나요? 그 연습이 조금 돼야 됩니다. 또 볼까요? 0.07 메가파스칼의 압이 작용했습니다. 얼마 보낼 수 있어요? 7m. 됐나요? 그 다음에 5m. 5m 부분까지 가게 되는데 물의 수압이 얼마 필요해요? 0.05 메가파스칼.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자, 옥상입니다. 옥상이에요. 옥상이 되고 이 옥상에 가보면 뭐가 있냐면 물탱크, 옥상에 물탱크 있는 거 보셨어요? 옥상에 물탱크가 있어요. 옥상의 물탱크에 물이 이만큼 저장돼 있습니다. 저장돼 있어요. 이 높이가 3m예요. 이면도 3m. 그럼 3m가 되면 이 물이 빠지겠죠. 여기 드레인을 통해서 물이 빠질 거예요. 빠지게 될 때 어쨌든 이 물이 3m 높이니까 여기에는 얼마의 압이 걸리는 거예요? 0.03 메가파스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어떤 마찰 이런 거 다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론적인 것만.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맨 위에 꼭대기층이에요. 꼭대기층. 여기에 샤워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 샤워기가 있고 한 층의 높이가 4m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샤워기 부분까지의 높이가 여기가 1m입니다. 됐나요? 좀 어려워지죠. 예. 여기가 됐어요? 그러면 이 샤워기에 이 고가 수조에 있는, 즉 물탱크에 있는 물이 내려왔을 때 이 샤워기에 얼마의 압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봅니다. 얼마의 압이 생겨요? 좀 어렵나요? 여기에 얼마의 압이 생겨요? 여기 있는 물이에요. 여러분들 원래 배관은 이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맞죠? 그거 생각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샤워기의 머리가 있는 위치까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그냥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거기까지 구하면 이 거리가 얼마예요? 왜냐면 이게 4m고 1m니까 3m죠. 그럼 이 물이 내려와서 여기까지만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 몇 미터? 3m. 여기 몇 미터? 3m. 몇 미터 합이? 6m. 그럼 여기는 6m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압이 얼마예요? 0.06 메가파스칼. 됐나요? 그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까지 온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 샤워기가 가지는 최저 수압이 얼마냐면 샤워기에 원래 물이 샤워기에 물 틀잖아요. 그럼 샤워기에 물이 나올 때 여러분들 목욕하고 난 뒤에 거품하고 난 뒤에 물을 틀면 그걸 씻어야 되죠. 깨끗하게. 근데 수압이 작으면 짜증나죠. 물이 졸졸 나오면 이걸 샤워를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압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압이 나와야 된다고. 그 최저 압이 얼마냐면 모든 위생기구, 이런 걸 위생기구라 그래요. 뭐 샤워기, 세면기, 그 다음에 욕조, 싱크대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우리 뭐라 부른다고요? 위생기구. 우리는 앞으로 위생기구라고 얘기할 거예요. 위생기구. 그럼 그 위생기구마다 최저, 물을 사용하는 위생기기는 최저 뭐가 있어요? 수압이라는 게 있어요. 싱크대에 물을 틀었을 때 수압, 세면기에 물을 틀 때 수압, 대변기에 물을 냈을 때 수압, 샤워기에 물을 낼 때 수압, 그 다음 욕조에 물을 낼 때 수압. 이게 다 모든 위생기구마다 최저 뭐가 있다고요? 압이 있어요. 그거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 개가 나오긴 해요. 외워야 될 게. 어쨌든 샤워기의 최저 수압이 얼마냐면 0.07 메가파스칼이에요. 됐나요? 네. 그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샤워기의 최저 수압이 얼마 나와야 내가 샤워를 할 수 있다고? 0.07 메가파스칼. 그런데 여기에 지금 얼마의 수압이 나오고 있어요? 0.06 메가파스칼의 수압이 나오죠. 됐나요? 그러면 최저 수압에 못 미치죠. 그러면 샤워를 할 때 샤워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가 지금 부족한 거예요?
0.01 메가파스칼. 그래서 샤워기 이쪽에 압에 최저 수압에 얼마의 수압이 부족한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 그림을 주어지고. 그럼 얼마가 부족한 거예요? 0.01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0.01만큼 뭐 해야 돼요? 올려줘야 되죠. 어떻게 올리면 돼요? 그렇죠. 펌프를 설치하든지. 그래서 최상층이 뭐가 약해요? 수압이 약한 거예요. 밑으로 갈수록 수압은 커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상층 부분을 우리가 할 때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수압도 약하고 그 다음에 왼 위에 있으니까 햇빛도 열에 대한 것도 많이 쓰니까 난방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냉난방도. 그렇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는 거예요. 뭐 비오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아예 뭐냐면 펌프를 달든지 펌프를 안 달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예요? 수조를 올리면 돼요. 그래서 밑에다가 콘크리트 가지고 벽을 만들어서 또는 벽돌을 쌓아서 만들어서 수조를 올리는 거예요. 얼마만큼? 1m만큼. 그럼 뭐가 나와요? 0.07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단독주택에다가 옥상에 물탱크 설치할 때 수압이 왜 이렇게 낮아? 그래서 밑에 벽돌 쌓아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압이 생기니까 그만큼. 됐나요? 그런 거예요.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하시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수압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걸 설명을 조금 드린 겁니다. 먼저.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1m를 보내는데 물의 수압은 얼마가 필요하다? 0.01 메가파스칼. 아시겠죠? 1 메가파스칼의 수압을 가지고 얼마를 보낼 수 있어요? 100m. 100m 됐나요? 그게 머릿속에 넣고 계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건 딱 그 두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좀 쉬었다가 들어갑니다.